자, 오늘도 숭고한 노동 끝에 고된 하루를 보내고 집에 온 당신, 이제 뭘 하시나요? 가장 먼저 냉장고에서 시원한 캔맥 하나 따서 마시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을 좀 보내야겠다. 두 아니면 만사다 귀찮고 일단 눕고 보자. 아니 잠깐, 에이 그래도 배는 채워야죠. 귀찮으니까 그냥 라면 보글보글 끓여서 계란은 꼭 다 깨서 먹어야겠다 생각하나요? 에이 안되지 그럼. 한국인은 밥심인데 포슬포슬 갓 지은 밥에 단촐한 반찬에서 잘 챙겨 먹는 하루하루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데, 일상, 이런 걸 일상이라고 하죠. 매일매일 반복되어서 특별한 것 없고 사실 깨지고 나면 가장 그리운 것, 그 막 가장 소중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일상이 사라진다면? 사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일상이 사라지는 위기 속에 살고 있다면요. 자, 이제부터 통일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집밥 얘기하다가 갑자기 웬 통일이냐고요? 사실 우리 일상과 분단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한 게 바로 분단이라니까요. 자, 이 찌개가 끓기 전엔 얘기가 끝나니까 들어봐요.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내 주머니는 나아지지 않지? 뉴스에서 정리해고다 뭐다 나오는 기사를 보며 난 괜찮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죠. 이게 사실 분단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체제는 뭐다? 자본주의. 그런데 이게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거라. 서구의 자본주의는 봉건제에서 부르주아 투쟁으로 출발했는데 한국의 자본주의는 일제 식민지 때 외세에 의해 들어왔죠. 왜곡된 자본과 노동으로 출발했다 이 말이에요. 아이 벌써 역사 얘기 나오니까 머리 아프다고요? 아니야. 저기 먼 옛날 얘기는 빠르게 건너뛸 테니까 들어봐요. 그러니까 해방 후에 일본이 사라진 자리에 미국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식민지 경제가 분단 후엔 적산부라 원조, 차관 등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 자본 의존 경제가 된 거예요. 다른 말로 미국과 일본의 합청 경제라고도 하고 분단 경제라고도 하죠. 한마디로 정상이 아닌 기형적 자본주의가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한국은 이른바 해외 먹튀 자본의 천국이 돼요. 해외 자본이 한국의 기업을 구워먹고 지져먹고 튀겨먹는 동안 노동자는 탄압하고 해고하고 비정규직 만들고 우수수 무더기로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는 거죠.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의 일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해고는 살인이라고들 하죠. 지금 한국은 만성적 경제 침체죠. 하루가 멀다 하고 경제 위기니 뭐니 이런 뉴스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위기인 오늘날 더 이상 경제 성장이 어려운 처지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 들어봤죠? 남쪽의 기술력과 북쪽의 자원과 노동력이 합쳐지면 어쩌고. 이게 그냥 하는 말 같지만 놀랍게도 진짜예요.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평가받는데 이게 분단이라는 위험 때문에 투자도 가능성도 딱 제한당하고 있다고요.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통일하면 한국은 경제대국 2위에 등극할 것이라고 했어요. 투자의 신이라는 짐 로저스는 북한의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다고도 말했고요. 기형적 자본주의, 만성적 경제 침체를 극복하는 건 다름 아닌 남북협력, 즉 통일체제가 답이에요. 나의 일터를, 나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요. 사실 일상이 파괴되는 가장 큰 사건은 전쟁이겠죠? 그런데 전쟁, 영화 속에서나 체험해본 일 같죠. 학교 다닐 때 급식 시간에 전쟁 체험이라고 감자와 주먹밥이 나온 정도? 나이가 너무 드러나나? 여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사실 우리는 늘 전쟁 위기에 노출되어 왔어요. 대표적으로 1994년 북미 핵전쟁 위기를 말해볼게요. 당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과 전쟁 개시 준비를 명령했죠. 그리고 작전 회의에서 전쟁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당시 총책임자였던 토머스 플래니건 해군 대령은 참 소름 끼치는 일이라고 이 사건을 회고했어요. 당시 국내에서도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사재기가 극심했죠. 다행히 일촉즉발의 위기는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이 특사로 판문점을 넘어가 김일성 주석과 회담하면서 봉합됐어요. 하지만
북미 관계가 안 좋거나 남북 간의 충돌이 생길 때마다 우리 일상은 마냥 출렁출렁. 분단이 길어지고 전쟁 위기가 반복될수록 이른바 분단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주한미군 주둔비와 무기 구입비 등 막대한 방위 비용, 불투명한 공안 치안부서 운영 자금, 투자 및 시장 규모의 축소, 토지 이용과 산업 배치의 제약, 관광 산업의 위축, 국방 봉으로 인한 청년 노동력 소모 등 흔히들 통일 비용 우려를 많이 하지만 그건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한시적 비용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 비용이고, 분단 비용은 통일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소모 비용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더 많겠냐고요. 그리고 육지와 바다로 둘러싸인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한반도에서 우리는 분단 이후 섬 아닌 섬이 되어버렸네? 기차로 유럽까지 뻗어나가는 상상, 전 세계 물류교통의 출발점이자 종착지가 되는 상상 해본 적 있냐고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한 송기정 선수처럼 사실 통일은 상상이 아니라 분단으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의 당연한 삶인걸요. 자, 우리가 노동자로서 권리를 찾기 위해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얘기 한 번씩은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저 빨갱이들 배후에 종북 세력이 있대. 아니,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찾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자고 투쟁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분단 사회에서는 자본가에게 대항하는 것이 곧 국가 권력에 대항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건 역사가 긴데 식민지 때인 일제에 대항해서 분단 이후엔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해서 그리고 미 군정에 항의하면서 총파업을 일으킨 노동자들을 집권 권력은 죽이고 탄압하고 배제해왔어요. 그럼 자본가들은 언제나 국가 권력과 손잡고 공권력의 비호를 받아왔죠. 평소엔 노동자들의 요구가 사회의 구조나 정치와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듯 노사화합을 강조하다가도 노동자들이 단결하기 시작하면 국가 안보를 흔드는 문제, 국가 권력에 대한 도전, 진복적 행위를 하며 레드 컴플렉스를 자극하죠. 분단 하에선 노동자들의 인권도 투쟁도 단결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레드 컴플렉스를 이용한 노동 탄압을 합법화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국가보안법이에요.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이 분단 후 국가보안법이 되어 지금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죠. 실제로 노동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엔 전체 노동운동 구속자의 60에서 80%가 국가보안법 적용을 받곤 했어요. 1992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지 말이에요. 자, 솔직히 우리 빨갱이 종북 소리 들으면 좀 멈칫하잖아요. 분단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마음속에도 국가보안법이 있는 거죠. 분단, 너와 나를 나누는 것, 적과 우리를 가르는 것, 북한은 적, 나쁜 것, 가까이 하면 위험한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난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의 투쟁을 변명하고 나의 색깔을 끊임없이 증명하게 만들죠. 노동자들의 단결을 저해하고 나와 너를 적으로 만들어 우리를 구분짓는 마음속 분단, 이제는 좀 걷어냅시다. 당연하게 아침을 맞이하고 당연하게 밥을 먹고 당연하게 일을 하고 당연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하지만 일터에서 삶에서 마음속에서 분단은 늘 우리의 일상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젠 일상을 위협하는 분단마저도 일상이 되어버려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분단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 노동자.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일터를, 삶을,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해왔어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아니 최소한 오늘과 같은 내일을 지켜내는 것. 바로 분단의 극복, 통일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